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립재단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가 보장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학과 재단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나라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는 대학이 있고 사립학교 재단이 배타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대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회의 구성도 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인 교수님들, 학생들, 또 동문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형식적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법인이 배타적으로 대학을 지배하는 아주 봉건적이고 독점적인 질서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점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또 이런 지배구조 속에서는 학교 주체들의 다양한 에너지들을 모아서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부패도 부패지만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주도를 해서, 그때 우리 총장님도 초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저랑 같이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이 사립학교 때문에 진짜 진땀을 빼고 또 성과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법률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반발 세력도 많고 특권과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뭐 이제 종교 쪽에서 사립학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 그래서 대학, 또 국회의원들도 다 자기 모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 고위 관료, 또 이 종교 집단, 또 이런 대학, 또 병원, 이런 이제 우리 사회에 그래도 물리력과 인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이 하나의 그 기득권이라 그래야죠. 그 거대한 세력과의 하나의 그 쟁투였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사립학교법 개정이 2005년도에 됐다가 다시 또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것을 또 되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갖은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시간들이었어서 이것도 우리 사회의 아주 숙제입니다. 이제는 뭐 부패 처단 이런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선 현대화된 이런 새로운 질서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립학교의 구도들을 만들어줘야 학교도 좋고 학생도 좋고 나라도 좋은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참 바쁜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사람 엄청 부담스럽게 만드시네. 제가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저 최재성 의원님 강의 듣고 나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워낙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 얘기들만 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부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미래의 자기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이런 그 좋은 그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맨 처음에 이 디지털 융합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이 제목으로 우리 최 의원님이 강의하신다고 그래서 저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원래는 강의 시작하시면은 나는 가서 일 좀 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재미있어서 끝까지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학생들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아주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최재성 의원님은 내가 17대 국회에 같이 있었던 분이고,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이 정치인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최 의원님이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걸 열심히 보면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은 모델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기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4시 반까지 원래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뭐 2명, 3명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마 저 오늘 5시, 6시 돼도 여러분 질문은 다 답을 하실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붙잡고 여쭤보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제가 요즘에는 뭐 다른 뭐 준비하는 공부가 있어서 TV 토론이나 이런 데 잘 안 나가는데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18대 때는 토론도 많이 나갔고, 심지어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학생운동하느라고. 그때 전남대에도 데모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사느라고 감옥 갔다 와서 이제 군대가 면제가 됐는데요. 그때 해병대 뭐 또 군대에서 막 총기 사고들이 나고 그래서 병역 문화가 이게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KBS 심야 토론에서 병역 문화 개선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국방위원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제가 거기를 섭외가 들어와서 안 한다 그랬는데 꼭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새누리당 그 당시에 토론자로 나온 분이 한기호 대장이라고 저쪽에 강원도 화천 이쪽에 국회의원이신데 군인 출신이죠. 그래갖고 제가 가기 전에 저 지인들하고 저녁에 소주 마시면서 아무래도 내일 심야 토론 가면 그 새누리당 의원이 뭐 하여튼 군대 문제, 병역 문제 갖고 막 토론하다가 자기가 좀 밀리면 최재성 의원님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를 테지만 꼭 이 얘기 할 것 같다고. 그 다음날 토론을 했는데 좀 이제 한기호 의원님이 다 잘 하시는데 이제 논리성이 좀 조금 딸리셨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최재성 의원님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갔다 온 것도 사실이고, 근데 바로 반박하면 또 그게 또 괜히 토론에 또 이 중요한 측면이 될까봐 내가 15분 후에 반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밑으로 이제 시간을 쟀죠. 그래서 15분 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기호 의원님께서는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한테서 임명장 받고 안보를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웠냐고. 그러니까 이제 반격이 됐는데 그것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게 좀 서로 토론에는 금도가 있는 건데 논리적으로 병역문화 축구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정몽준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되고 그렇습니까? 그게 다 그런 이제 비판적 견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논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예단을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유력한 새누리당 대권 후보가 여성 후보인데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을 위해서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또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분야에 연연하시지 말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방 토론도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을 해주시면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의외로 안 웃네요. 전남대. 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중에 꽤 웃긴 놈입니다. 제가. 자, 이쪽에 계시네. 예. 네, 저는 오늘 강연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집단 지성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대에서 전자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 과를 졸업해서 이 진로대로 나간다면 저희가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할 텐데 나중에 집단에 의존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그에 반해서 전문가들이 그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점들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전문가들이 멸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시대가 점점 더 그 위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반대편의 현상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시민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1대1로는 국회의원 체제선과 남양주 당원들과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겠으나, 저는 혼자고 그 당원들이 속도 있게 또 융합해서 여러 정보들을 교류하게 되는 이 집합지성을 형성하고 있으면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당원들을 대상화시키지 말고 시민들을 대상화시키지 말고 소비자를 대상화시키지 말고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업 구조를 갖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정 분야의 자기 전문성과 거대한 정보량과 이런 것을 흡입해서 학문이나 이론이나 상품의 생산 과정에 충분히 접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이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기의 전문성에만 의존하고 그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그런 시대는 이제 똑똑해진 시민, 스마트 모업이 출현하고 이 강력한 이 이동통신과 이 컴퓨터가 결합된 이 스마트 시대, 융합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의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는 없어지진 않죠. 하지만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전문가는 아마 팔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의원님, 제가 학생들을 대신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사항을 제가 한번 주로 대신해서 전남대는 총장님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졸업 후 진로라든가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가장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정치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 정치 사회는 큰 역할을 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그 인생 선벌에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이 이제 제일 어렵죠.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충분한 도전과 또 개척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과거의 20대와 지금의 20대는 정말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시민이 출연했는데 그 시민들이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학생과 지금의 대학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대만 해도 교수님이 가르쳐준 내용 가지고 또 제시된 틀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소통하는 정보,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10대 기업가들도 나오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 선배라고 뭐 이렇게 특정하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 이후의 시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더십 속에서 훨씬 더 분야별 칸막이나 또 계급계층적 칸막이들이 기존의 구조들이 없어지고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자기 전공이나 자기가 어떤 취직하고 싶은 어떤 이런 것에만 천착해서 꿈을 설계하고 시간표를 짜 나가면 그것은 성공할지 몰라도 더 큰 세계를 만나고 더 큰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는 스스로 한계를 들이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책 많이 읽고
사유를 많이 하는 것은 뭐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관계의 폭들을 아주 멀티하게 넓히고 그런 것에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농담 삼아 뭐 아시잖아요.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저 뭡니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 밥이 보약이다, 뭐 내 손이 약손이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치과 의사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 지금은요, 사실은 이 의사들의 전문성도요 상당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도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의 그 자기 전문성들이 시민적 반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특정한 자기 직업 세계 이런 데에 천착하거나 지금 대학 시절을 그것만을 목표로 산다면, 글쎄요, 저는 뭐 직장 얻는 데는 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큰 세계를 만나기는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대다. 에디슨과 같은 아주 비제도권적인 성장 과정 아니에요? 에디슨 같은 사람.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변호사 시험해서 우리 사회 비주류의 길을 걸었고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비주류였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김대중이라는 두 분의 지도자가 분명히 남긴 것은 그분들이 살았던 정치 인생은 대한민국을 그 전과 그 이후로 구분하는 획을 걷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그 이전 정부하고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해서 복지라는 그런 개념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긴장과 대립 구조의 남북관계, 냉전적 구도에서 화해협력 기조로 일대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던, 그래서 그 전의 남북관계와 김대중 이후의 남북관계는 확연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정경유착을 끊고요. 중소기업의 경제구도를 만들고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라 그래서 대기업도 지원했지만 국내에서 정치권과의 결탁을 완전히 끊어서 김대중 정부 이전에 정경유착으로 대별되던 그런 부패의 시대가 김대중 이후로는 사실은 통용되지 않았고, 삼성, 현대 이런 글로벌화된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정권과 결탁하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결심과 그런 선진적인 자세가 오늘의 초우량 대기업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정말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개념에 눈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화 천만 시대를 여는 거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의 정통성을 계승을 하고 정책적 계승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철저한 비주류가 어떻게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꼴을 넣을 수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이고 감동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못 가졌던 시대적 한계, 다시 말해서 정치개혁이라는, 그냥 살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인재 하나 머물러 있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시대적 한계 때문에 과거 정치로부터 완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정치적 요소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김대중 정부의 한계를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정치혁신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들어서 적어도 부패의 정치를 완전히 끊어낸 그런 비주류 풍우나 노무현 시대가 주는 역사적인 근거들은 그 이전과 이후로 한국 정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고등학교 나왔고 비주류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회사를 운영했던 회사 사장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직업을 갖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또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시대적 흐름을 읽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를 깔고 IT 벤처 붐을 일으켜서 떼먹을 놈 떼먹고 도망갈 놈 도망가고 실패한 놈 실패할 놈 해도 성공하는 IT 벤처 기업이 대한민국의 10년, 20년, 30년을 먹여 살릴 것이라는 의지로 쏟아부어서 오늘의 IT 강국 대한민국 된 거 아닙니까? 그 나이 드신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정보통신부를 만들고 과기부를 격상시키고 IT 벤처에 투자를 해서 지금도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시대 흐름을 읽고 변화를 읽고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정말 디지털 융합 시대형 인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컴퓨터에 능했고 IT에 능했고 그리고 토론과 수평적 관계에 능했고 대통령 퇴임하시고도 민주주의 2.0에 대한 강력한 열명으로 사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 권력 생성이라는 정말로 그때는 생소한 용어들을 만들어내서 디지털 융합 시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그 시대 그런 디지털 융합 시대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읽고 준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직업만을 가질 것이냐,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대학의 형편에서 어떻게 보면 압력처럼 강요되는 현실처럼 주어진 이 취직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에 따라서 단순히 직업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도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저는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과거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는 모든 칸막이들이 융합되고 질서와 기존의 규정력들이 해체되고 재구조화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확장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사람이 의외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또 예상치 못한 또 약진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과거보다 대학생들도 뭐 졸업자들의 뭐 85% 가까이가 대학을 진학하고 고교 졸업자 등에 그래서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신성장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과거의 일자리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또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연령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구조를 국가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취업으로만 몰입하는 그래서 스펙을 쌓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만을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추진하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것은 지도자의 길과는 좀 전 먼 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꿈을 제약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는 또한 거기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우리 대학을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재성 의원님과의 행복한 만남, 그 아쉬운 시간을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원님을 모시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셔도 가능하니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